안녕하세요. 공인노무사 이재희입니다. 잠깐 제 소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노동법 점수부터 말씀드릴게요. 저는 노동법 68, 인사 61, 그리고 행정쟁송 58, 그리고 민사소송법 66점을 받아가지고서 조금 넉넉한 점수로 합격을 하게 됐고요. 그리고 그 다음에 현재는 노동조합에서 업무를 하면서 주말반 강의를 들어가 있는 상태입니다. 제가 이 점수와 관련해 가지고서 잠깐 시사점 먼저 말씀을 드릴게요. 제가 오늘 강의 부수교재로서요, 제 수업을 들었던 합격자분들이 GS 1기와 방학 때 어떻게 보냈는지에 대한 인터뷰 자료를 드리긴 드렸었어요. 그래서 저도 이 합격자분들의 연락이 오시면은요, 어떤 식으로 공부하셨는지 이런 것들을 좀 여쭤보고, 그러고 나서 이 부분들을 반영해 가지고서 공부 방법 같은 것을 알려드리고 있는데요. 그래도 되게 기초적인 부분들은 결국에는 본인의 시험에서 시작을 할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그래가지고서 본인의 시험과 관련돼서 말씀을 드리면은요, 우선 노동법의 경우에는 점수가 제일 높습니다. 저는 노동법 강사들 중에서 가장 높은 노동법 정수와 그리고 가장 짧은 가방끈을 가지고 있고요. 그리고 집단적 노사관계와 관련된 짬밥을 가장 오래 먹은 사람이기도 합니다. 마치 좀 야생의 노동법을 하는 사람과 같다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제 수험은 생유회로 했었어요. 1차 열심히 공부하고, 그리고 2차의 경우에는 첫 번째 동차는 2달 남았으니까 그냥 올림픽 정신으로 본 다음에, 그리고 나서 다음에 합격을 했었던 케이스였습니다. 공부 기간이 짧았기 때문에 당시의 수험가에서도 좀 이제 노동법 판례는 토시 하나 틀리지 말고 외워야 된다라고 하는 그런 분위기가 있었지만 그 분위기를 따라갈 자신이 없었어요. 그래서 저는 목차의 흐름을 논리적으로 가고, 그리고 사안의 적용이라고 하는 부분에 정성을 다하는 것으로서 부족한 암기를 보완하고자 했었고요. 솔직히 말씀을 드리면 제가 고득점을 받을 거라는 생각은 못했지만 이것이 더 본질적인 부분이었었고, 그리고 이것이 맞는 전략이었기 때문에 그래서 상당한 고득점으로 합격선으로 가게 됐습니다. 인사 같은 경우에는요, 저는 암기를 싫어하는 인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인사의 경우에는 암기를 최소화하고 대신에 맞는 말 대잔치를 만들기 위해서 노력을 했었어요. 그래서 기법 같은 것은 어쩔 수 없이 저도 외웠습니다. 그렇긴 하지만 특정한 인사 시스템을 디자인하라고 하는 문제의 경우에는요, 나름대로의 본인 패턴을 만들기 위해서 노력을 했었고요. 그리고 읽는 건 많이 읽고 써보는 건 많이 써보지만 암기는 지향하자라고 하는 생각을 좀 가지고 들어갔었습니다. 약간 스터디의 방향 같은 것은 이런 식으로 잡았었어요. 내가 잘 쓰고 키워드를 박아가면서 교과서에 있는 것들을 많이 나열하지는 못할 거다라는 생각이 들었었고요. 하지만 어떤 주제가 나오든지 간에 좀 사람답게 쓰자, 좀 틀을 갖추고 무너지지 않게 쓰는 식으로 좀 방어적인 공부라고 하는 것을 했었어요. 그리고 여기에서의 제 목표 점수는 그냥 합격에 방해되지 않는 선까지만 가자. 인사라고 하는 것은 공부하더라도 그만큼 점수가 나오지 않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어가지고서 결국 한 58점, 59점 뭐 이 정도를 목표로 했었는데 그보다는 조금 높은 점수를 받게 되었습니다. 이 인사의 공부 방법과 관련된 부분은요, 나중에 제 블로그에다가 한번 그러니까 나중에가 아니라 제 블로그에 올려드린 것이 좀 존재를 하고 있습니다. 그걸 통해 가지고서 약간 이런 방식의 공부 방법이 맞으시는 분들의 경우에는 감을 잡아보셔도 좋으실 것 같습니다. 그리고 행정쟁송법의 경우에는요, 저는 행정쟁송법의 경우에는 기본적으로 노력한 만큼 점수가 나오는 조금 가성비가 있는 과목이기도 하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문제를 틀리는 경우에는 답안을 잘 쓰고 판례를 잘 써도 점수가 안 나옵니다. 근데 문제를 맞추면은 답안이 부실하고 조금 더 형식에 맞지 않는다라고 하더라도 60점이 넘는 게 그게 행정쟁송이에요. 근데 그걸 아는 제가 왜 이렇게 점수가 나왔냐면요, 불이타 때문이었습니다.
제 기본소에도 없고 모의고사로도 한 번도 다뤄보지 않은 주제, 행정소송에서의 화해와 인락 등에 대한 그 내용이 나왔었거든요. 그거는 결국에는 민사소송법을 통해서 비벼 쓰는 식으로 결국에는 대처를 할 수밖에 없었어요. 여기에서 한 가지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는요. 불이타라고 하는 것은 어떤 상황에서든지 하나 정도는 맞을 수 있다라고 하는 점입니다. 노동법에서 불이타를 없애는 것이 저의 목표예요. 하지만 여러분들은 노동법을 떠나가지고서 보게 되는 이 사실상 5과제의 과목 중에서 하나 정도는 예상치 못한 문제를 맞이할 수가 있을 겁니다. 합격자들도 그럴 거예요. 하지만 여기에 대해 가지고서요, 준비한 사람만큼 쓰지 않더라도 최대한 덜 망하기 위해 가지고서 그러기 위해 애쓰는 자세라고 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런 자세를 가지기 위해 가지고서는 약간 조금 2기, 3기 과정에서는 자신 스스로가 이미지 트레이닝을 해보시고 모의고사 역시 꾸준히 응시를 하시는 것이 이 부분을 대처하는 데 도움이 되십니다. 그리고 경조가 아니라 저는 민소거든요. 근데 제가 경조라고 적어버렸네요. 민사소송법의 경우에는 민사소송법은 큰 틀이라고 하는 부분을 먼저 잡는 것을 목표로 했었습니다. 민사소송법에서 가장 그 분량이 크고 복잡한 부분은요, 2가지입니다. 소송물하고요. 그리고 다수당사자, 병합소송이라고 하는 영역이에요. 그래서 이 2가지 부분을 우선적으로 정리를 해보자라고 생각을 했었어요. 그래가지고서 이 부분은 표를 만들어가지고서 쟁점을 파악하는 식으로 소화를 해봤고요. 그리고 나서 그런 식으로 조금 더 크고 그리고 전체적인 흐름을 관통하는 부분과 관련된 것들을 먼저 해치운 다음에 관할과 같은 지엽적인 부분들을 조금 나중에 하는 식으로 좀 정리를 했었어요. 그렇게 함으로써 조금 민사소송법이라고 하는 복잡한 과목에 대한 그 공부량을 어느 정도 줄일 수가 있었었고, 그를 통해 가지고서 어느 정도 좋은 점수를 받긴 했었는데요. 이런 식으로 큰 틀에서의 흐름을 먼저 정리하고 밑그림을 만들고, 그리고 나서 세부로 들어가 가지고서 공부를 하는 그런 스타일의 공부 방법은요, 소송법이라고 할 수 있는 이 절차법의 영역에서 굉장히 도움이 많이 됩니다. 그리고 이런 부분들에 대해 가지고서 시스템을 정리하는 거라고 하는 부분에 있어서는요, 노동법을 공부하면서 저는 표를 많이 드릴 거예요. 그 표뿐만 아니라 스스로도 좀 표를 만들어 가지고서 비슷한 것들을 묻고 정리하는 그런 카테고리화를 해주시면은 굉장히 많은 도움이 되실 거예요. 민사소송법에 대한 부분 역시 제가 블로그에다가 남겨놨습니다. 이 블로그는 오픈 채팅방이라고 하는 것을요, 제가 오늘 드라마틱하게 책이 나오긴 했습니다만, 혹시라도 몰라가지고서 제가 프린트로 드렸던 그 프린트의 2번째 페이지에 QR코드가 있어요. 그 QR코드를 검색하셔가지고 들어오시면은 블로그 주소를 올려드릴 거고요. 여기에서 나머지 공부 방법에 대한 부분들도 확인을 하실 수가 있게 됩니다. 그리고 다음으로는요, 우리 일기의 목표라고 하는 것을 그냥 아름답게 한번 말씀을 드려볼게요. 합격자분들 대부분이 일기에는 암기에 집중을 하십니다. 그리고 이 암기를 위한 교재라고 하는 것이 일기 때 주교재로 쓰는 이지노동법 서브노트라고 하는 책이에요. 그리고 이 암기하는 내용은 판례의 핵심 문구입니다. 근데 우리가 실제로 답안으로 작성하게 되는 것은요, 복잡한 사실관계가 제시되어 있는 사례 문제예요. 그리고 그 사례 문제라고 하는 것에 대해 가지고서 암기한 내용을 바탕으로 해서 그 사례를 분석을 하기 위해서는 이해라고 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여기 나와 있는 판례들이 어떠한 사실관계를 배경으로 했고 어떤 의미를 가지는지라고 하는 것은요, 마찬가지로 사실관계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확인해 볼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이 사실관계에 대한 부분은 보충 자료로 드립니다. 그리고 이런 것은요, 암기사항이 아니라 눈에 바르고 익숙해져야 되는 부분이라고 할 수가 있을 거예요. 그리고 그 다음에요, 결국 이 일기의 목표는
답안 작성이 돼야 됩니다. 그래서 실전과 관련해 가지고서요. 매주 시험을 볼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 타이밍에 그 시험이 어떻게 진행되는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거고요. 여기에 대한 피드백은 제가 직접 남겨드리는 식으로 해서 여러분의 답안 작성을 돕도록 하겠습니다. 한편 여기에 있어가지고서요. 답안을 쓴다라고 하는 부분에 있어서 목표라고 하는 것은 이렇게 가져주시는 것이 좀 필요합니다. 이 암기라고 하는 것은요, 사람에 따라서는 일기 과정에서 다 해결되지 않는 경우들이 많고요. 그게 사실 더 대부분입니다. 그리고 하지만 일기를 종료하고 나서는요, 어느 정도 답안을 어떻게 써야 되는지에 대해서는 익혀야 되는 문제가 남게 돼요. 그때 답안을 어떻게라고 하는 부분은요, 술술 외워가지고서 쉬운 문제는 그럴싸하게 푸는 상태라고 하는 것을 이상향으로 삼지만 현실적인 부분에서는요, 이렇게 들어갑니다. 약간의 컨닝과 약간의 오픈북을 통해서도 이런 것에 도움을 받는다라고 하더라도요, 사례 문제를 내가 확실하게 이해하고 목차를 잡고 어떤 식으로 분석할 수 있는지에 대한 그 기획이라고 하는 것을 할 수 있으면은 일기 과정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터득했다라고 볼 수가 있을 거예요. 그리고 그 다음에는요, 교재와 관련돼 가지고서 답안 작성에 필요한 요소들과 이 교재에 대한 매칭이라고 하는 것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례 문제라고 하는 것은요, 이런 형태를 띠게 됩니다. 이슈라고 부르는 것은 우리가 논점의 정리라고 부릅니다. 어떠한 복잡한 사실관계가 주어지고요. 그리고 나서 근로자의 주장이 타당한가라고 하는 걸 물어봐요. 그러면은 이때 뭐가 문제인지라고 하는 것을 요약해서 보여주는 거죠. 즉 갑의 주장의 타당성과 관련해 가지고서 무슨 법규라고 하는 것을 위반한 것인지 문제된다와 같은 것을 뽑아내는 것, 이것이 논점의 정리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룰이라고 하는 것은요, 배경 이론에 대한 부분입니다. 이것은 법조문을 소개하고 판례를 소개하고 하는 영역이지요. 그리고 여기는 결국에는 암기가 필요한 영역이라고 할 수가 있고요. 지금 제가 교재로 삼고 있는 이 300페이지짜리 책은요, 이 배경이론에다 작성해야 되는 것들을 담고 있다라고 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여러분께서 기본적으로 암기해야 되는 것의 분량은 요 분량 더하기요, 앞으로 최신 판례가 시험 전까지 나올 겁니다. 그 최신 판례에 대한 부분이 짧으면 10페이지, 길면은 20페이지, 제가 봤을 때는 10페이지를 넘지 않는 분량으로 있게 될 겁니다. 거기까지가 암기 분량이에요. 다만 이것들을 토시 하나 틀리지 않고는 아닙니다. 요약해가지고서 정리하고 그리고 기재하는 것도요, 이 요약한 내용의 방향이 정확하다라고 한다면은 토시 하나 틀리지 않은 것과 동일한 점수가 나올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전부는 아니고 여기에 있는 키워드들을 정확하게 알고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기억을 해 두실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요, 배경이론을 접근하면은 이번에는 이 배경이론과 사실관계를 매칭해서 분석하는 부분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이것을 우리는 사안의 적용이라고 하는 목차로 부르게 되고요. 이 사안의 적용이라고 하는 목차가 배점이 집중된 부분입니다. 여기보다는 이쪽이 답안의 변별력을 가리게 돼요. 그렇기 때문에 이 사안의 적용이라고 하는 것은 상당히 영혼을 갈아서
체계적이고도 깊이 있고 분량 측면에서도 성실하게 적어줘야 되는 것이 이 영역입니다. 그리고 나서 마지막으로는 묻는 말에 대한 총평을 하는 거죠. 여기는 사안의 해결이라고 부르게 됩니다. 자, 그리고 이렇게 구성되는 답안이라고 하는 것에서요, 이 부분은 암기할 내용입니다. 그리고 나머지 부분들 같은 경우에는요, 이런 형태가 돼요. 논점의 정리와 그리고 사안의 적용 해결이라고 하는 것은 교수님의 입장에서는 이렇게 보여지거든요. 리걸 마인드가 있는 싹수가 보이는 애들이라면 이 배경이론을 이해함으로써 자신의 문장으로 적을 수 있을 것이다 라고 교수님들은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사실 그렇기는 해요. 하지만 수험생들이 이 짧은 단기간의 시간을 통해 가지고서 이런 것을 끌어내기가 조금 쉽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이런 영역이라고 하는 것은요, 이 책을 보면서 여기에다는 뭐를 적어야 되고 여기에다는 뭐를 적어야 되는지라고 하는 것을 함께 생각하고 준비하는 방식으로 해결을 보는 것이 가장 효과적인 형태의 학습 방법이 됩니다. 다만 지금 이 책 안에 인쇄되어 적혀 있는 것들과 얘네는 살짝 공부 방법이 구분되게 되는데요. 이쪽에 있는 것은 정확하게 적어 주셔야 됩니다. 이쪽에 있는 것들은 이해를 바탕으로 해서 머릿속에서 나오는 성격을 가지기 때문에요. 그래서 여기는 똑같이 적는 성격까지는 아닌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쪽에 있는 것들은 눈으로 바르는 겁니다. 그리고 학습을 함에 있어가지고서는요, 여기에 적어야 될 키워드, 여기에 적어야 될 키워드라고 하는 것들을 좀 책에다가 옮겨주시면은 공부를 하고 회독하는 데 있어서 효과가 마구마구 높아지게 됩니다. 이것이 우리가 합격을 위해서 필요하다라고 하는 단권화의 첫 번째 요소입니다. 그리고 단권화의 두 번째 요소라고 하는 것은요, 최신 판례와 같은 것들을 업데이트하는 것이 두 번째 요소예요. 단권화의 첫 번째 요소 같은 경우에는요, GS 1기 과정에서 많은 부분을 끝내실 수 있도록 제가 도와드리려고 하고 있고요. 어떻게 도와드리는지와 관련해 가지고서 저는 오늘 지금 이 서브노트의 프린트를 하나 드렸었거든요. 이 프린트를 통해 가지고서 이런 것들이 받아 적어야 되는 것이고, 이런 것들이 이 책을 회독하고 판례를 암기하면서 같이 떠올려야 되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에 예시를 좀 들어드렸습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이런 부분들을 조금 제작해서 보여드리려고 하고 있는데요. 많은 고민을 통해 가지고서 출판사의 책 판매고, 그리고 이것이 유출될 가능성 등들에 대한 고민을 끝낸 결과 이렇게 하기로 했습니다. 이 부분은요, 오픈 채팅방을 통해 가지고서 제가 이미지 파일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PDF 파일이 돌아다니는 것을 강사가 조장할 수는 없는 현실적인 부분 때문에 그렇게 해드리려고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러한 과정을 통해 가지고서요, 1기 과정을 성실하게 따라오신다라고 한다면은요, 암기가 완벽하지 못하다라고 하더라도요, 암기는 사실 마지막까지 해야 됩니다. 합격자들도 많이 물어봤거든요. GS 2기나 1기 과정에서 언제쯤에 암기가 되나요? 라고 했었을 때 그날 오지 않습니다. 대답했어요. 결국 암기는 계속 하게 되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너무 걱정하지는 마셔도 되시는 것이요, 지금 암기하는 데 걸리는 시간보다 조금 더 회독이 된 이후에 암기하는 데 걸리는 시간은 훨씬 더 줄어들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완벽한 암기를 하지 못하신다라고 하더라도요, 그래도 약간의 도움이 있다면
그리고 기본적으로는 내가 이 노동법에 대해서 잘 알고 있고 이 사례를 어떻게 접근해야 되는지를 파악하고 있기 때문에 사례는 완성도 있게 풀 수 있도록 그렇게 하는 것을 목표로 잡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저는 지금 주교재와 보충 자료를 조금 왔다 갔다 하면서 수업을 들어가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본격적인 수업이라고 하는 것을 들어가려고 하는데요. 우선은 처음 보려고 하는 것은 노동 관행입니다.